시장에 진짜 이 양도세 중과 피하려는 매물들이 좀 나와요? 뭐 안 나올 수는 없죠. 당연히 나옵니다. 근데 5월 9일이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합니다. 한 주간의 집값 흐름과 주요 부동산 현안,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소장님 춥습니다, 날씨가. 날씨 진짜 추워요. 요렇게 추운 와중에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들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은 없다. 그게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거 우리가 한 달쯤 전에 소장님이 이번에는 무조건 그냥 일몰로 갈 거다 말씀하신 대로 됐고 한 주 동안의 아파트 시장이 움직일 만한 그런 상황이었나 싶기는 한데 통계부터 한번 볼까요? 네, 1월 3주차 한국 부동산원 주간 동향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0.29%입니다. 매번 지난주까지 0.21%였잖아요. 많이 올랐네요. 한 달 반 정도를 계속 0.18에서 0.21%를 횡보했는데 0.29%로 생각보다 0.08%포인트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한 주였고요. 구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강남구 이런 쪽은 뭐 항상 안정적인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 동작구가 0.51%로 좀 많이 올랐고요. 중구도 0.35%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저는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이 노원구입니다. 노원구가 0.23% 상승을 했는데요. 다른 구에 비하면 0.23% 가지고 무슨 난리냐라고 하겠는데 노원구가 사실 전에 대책 뭐 한 달 반 전에는 0.06%였거든요. 근데 0.06에서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1월 2주차가 0.11%였는데 지금 0.23%까지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노원구 집값도 좀 거래가 된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역시 통계가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인천 지역은 0.02%, 지난주가 0.04%니까 상승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 유지되고 있고요. 경기도는 0.13%, 0.04%포인트 상승폭이 확대가 됐는데 평택은 마이너스 0.22%, 여전히 하락폭이 큰데 깜짝 놀랄 지역이 용인 수지가 0.68%로 상당히 여기는 이제 15억 아래 구간의 경부 라인이기 때문에 분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도 용인 수지로 많이 발길을 돌린 것 같고요. 분당구도 0.59% 여전히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시장은 거래가 됐다 하면 상승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은가 봐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정책이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바뀔 거냐. 통계를 보니까 정부가 왜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는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 잡고 그런 거 안 돼. 안 할 거야 하다가 약간 뉘앙스가 바뀐 것 같죠? 뉘앙스가 제가 느끼기에는 갑자기 한 1주? 2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월 중순만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께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었거든요. 세금 규제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세금은 증세의 수단이지 세금 가지고 잡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선을 넘으면 할 수 있어라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1월 21일부터 이제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왜 일몰을 당연한 거지 왜 이걸 연장을 된다고 생각하지? 라는 발언을 하시면서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실상 결정이 됐다. 확정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중과세가 이제 확정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작년 9월 10월 집값 막 폭등할 때처럼 막 폭등하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정치 구도를 보더라도 지방선거가 불리한 상황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강공책이 나왔을까.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저는 세 가지로 좀 요인을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집값이 앞서서 우리가 통계 0.21에서 0.29%로 상승폭이 확대가 됐고 노원구가 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대출 규제, 토지거래가구역, 투기과열지구 규제까지 했는데 다시 상승폭이 확대가 되면 이거 자칫 잘못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설 전에 뭔가 불을 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 워딩을 보게 되면 부동산 망국론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너무 부동산에 바람직하지 않게 돈이 묶이게 되고 이게 투기 자본이 묶이게 되면 잃어버린 30년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뭐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고요. 지금 코스피 5천 시대잖아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코스피 5천이면 나름대로 주식 시장은 이제 목표 달성을 일단 했으니까 네. 이제 남은 숙제 부동산 문제도 좀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지지율도 좀 높게 나오고 뭘 하더라도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정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좀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풀어야 될 숙제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겠다. 중과세를 하면서 수요 억제해서 결국에는 공급 대책이 사실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조만간에 아마 네. 공급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기대하는 엄청난 뭐 그런 일들이 생길 것 같지는 않으니 어차피 공급이 부족하다면 수요 억제로 아마 방향을 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공급 대책 임박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 왠지 코스피 5천이 넘었잖아요 하시는 소장님의 표정과 안색이 네. 유독 밝아요. 원래 23호였는데 21호로 바뀌신 것 같아요. 피부톤이. 근데 기쁨 느끼고 계신 거죠 요즘에? 뭐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주식 투자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국가 주변 경제를- 사람들이 뭐 네. 주식에서 돈 벌면 맛있는 것도 좀 점심값도 좀 쉽게 내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요. 주식 자금이 부동산으로 좀 올 수도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 부분도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주식 시장이 언젠가 한번 출렁일 때가 되면 부동산으로 자금이 또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이때 안정시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강력한 입장이 확인이 되고 나서 시장에 정말 효과가 있을 거냐 우리가 이걸 지켜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압구정일 때 보니까 굳이 지금 안 팔아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원하는 매물이 네. 한 4억 원 이상 할인된 가격에 급매물로 나왔다. 물론 원가가 굉장히 비싸긴 합니다만 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시장에 진짜 이 양도세 중과 피하려는 매물들이 좀 나와요? 뭐 안 나올 수는 없죠. 당연히 나옵니다. 근데 5월 9일이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대통령 워딩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1월 15일 정도 1.15 대책 발표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서 한 6개월 정도 시간 줄 테니까 팔 사람들 빨리 팔아라고 하면 매물이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이제 100일 남았거든요. 네. 100일 안에 지금 토지거래가 구역도 지정돼 있고 대출도 잘 안 나오는 상황에서 내가 호가를 좀 내려서 내놔도 이게 실제로 거래가 얼마나 될까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뭐 반포나 압구정 일부 지역들은 호가가 좀 내려온 매물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 심리가 집주인이 호가를 올리면 막 사고 싶어요. 막 진짜 내가 사야 되는 거야라고 아유 하는데 우리 진짜 왜 그래요? 쌀 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가를 내리면 또 안 사고 싶어요. 그래서 청개구리? 매수자들이 네. 지금 반응이 좀 지켜보자라는 또 반응이 보여주고 있고 또 잠실 엘스 리센츠 제가 네. 잠실 쪽도 좀 확인을 했었는데 일단은 문의는 굉장히 많다. 그리고 팔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잠실 같은 경우 한 35억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한 5천만 원 정도 조정된 매물들이 일단 나오니까 생각보다 큰 폭으로 이제 조정되지는 않고 고민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집주인들이 월세로 돌릴까, 버텨볼까. 급매라도 팔아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고요. 팔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 이제 팔자라고 돌아선 분들도 있어서 일단 영향을 주는 건 확실히 하다. 근데 시간이 100일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그때까지 매매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도 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면 그러면 인정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일정은 잡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이 길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길었으면 좀 많이 나왔을 것 같고요. 토지 거래가도 이게 20일 정도 걸리니까. 그렇죠. 이거 네. 구청 가서 도장을 받아야 계약서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또 이게 갑자기 몰리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그래요. 요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고 근데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100일 안에 파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아주 실무적인 그 지적도 있지만 양도세를 무겁게 물린다? 그러면은 세금으로 막 몇십 % 떼주느니 내가 그냥 증여하겠다. 오히려 물건이 숨을 거다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현장 반응 어떤 거 같으세요? 이걸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게 나오게 되면 항상 우리가 역지사지를 해보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규제 지역에 3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팔면 이제 중과세가 적용이 되면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10억 양도 차익이 남은 분이 팔게 되면 7억 5천만 원 정도를 양도세를 내고 2억 5천은 이제 내가 가지고 가게 되는데
제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도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걸 물어봤거든요. 실제로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기자들, 일반인들 다 물어봤는데도 팔겠다는 사람은 저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아 진짜요? 75% 내고. 어. 그러니까 10억 남았는데 7억 5천 내고 내가 2억 5천 가지고 가는 걸 과연 수긍할 수 있을까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업을 해도 5대 5잖아요. 친구하고 동업을 해도 5대 5인데 국가가 해주는 게 뭐라고 오는 용의가 있거든요. 우리가 관습적으로 그래 내가 절반은 내줄게라고 사람들이 하는데 고민에 좀 빠질 만한 숫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못 팝니다. 그래서 저는 못 판다. 이게 그러면은 대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버티는 방법.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에는 양도세도 중과세, 보유세도 중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버텨보니까 넘어가더라라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버티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증여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한테 증여 최고 세율이 50%잖아요. 아. 그러면 양도세, 중과세, 지방세까지 82.5% 그냥 세율만 따지면 75니까 네. 증여하는 게 나을 수는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한테 어차피 줄 거 10년 후에 주게 되면 집값이 더 올라가면 증여세 많이 나오니까 그래 이참에 그냥 주자. 증여가 나올 수가 있고 세 번째 케이스는 제가 어제 잠실에서 본 케이스인데 두 채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한 채를 세입자 만기가 되면 월세로 전환하는 거. 아. 그러면 월세가 한 연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나중에 보유세 올라가면 나 보유세로 충당해야겠다. 그냥 가지고 가련다 하시는 분들 이 세 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아쉬운 건 약간 출구가 아. 팔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그냥 양도세를 내려주면 명분이 없다면 저는 네.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KB 시세 대비 네가 10% 저렴하게 팔면 양도세도 10% 깎아줄게. 오. 20% 저렴하게 금매로 팔면 양도세도 20% 내려줄게라고 하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유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안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게 패키지가 보유세도 이제 어느 정도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파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이렇게 매물이 나오면 주택시장 안정에 저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우리 대통령 주변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없는 건지 그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팔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팔려는 분들 있잖아요. 호가를 막 떨어뜨리거나 네. 보유세 부담이 너무 커요.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에서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매수자들이 또 안 삽니다. 왜요? 보유세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집을 내가 사야 돼라고 해서 그러네. 이게 역설적으로 집주인들이 팔고 싶어 하면은요 매수자들은 안 사고 싶어 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생전 그럴 일은 없지만 왜 엄청난 경품을 준다고 할 때 네. 제세 공과금 본인 부담 써 있어서 나는 저거 못 내서 당첨돼도 못 가져오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죠. 그러면은 야 나는 보유세 저 집 누가 공짜로 줘도 저기 들어가서 못 산다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네요. 최근에 이제 도는 찌라시가 이건 찌라시입니다. 저는 네. 실제로 이렇게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연 3%뭐 보유세 를 뭐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연 3%면 30억 아파트면 1년에 9천만 원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못 버티죠. 그렇죠. 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매수자도 이걸 연 9천만 원 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거래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제도는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구 출구를 비상구도 좀 여러 개 만들어야 될 그럼요. 것 같아요. 아직 극장에 딱 들어가 보면은 비상구가 앞뒤에 옆에 어떻게 있습니다. 알려주면서 이제 동선을 머릿속에 그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비상 알람이 뜨면 그쪽으로 빨리 나갈 수 있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만들어줘야죠. 근데 문이 한 군데만 있으면 가다 사고 날 수도 있고. 지금은 한 군데도 안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요 소장님 네. 양도세 중과를 하는 대상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 1주택자 이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으로 왜 삼아줘야 되느냐 네. 이분들도 결국은 이게 투기 수요 아니냐 정부는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집 하나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분들 양도세 거의 물지 않았던 이 제도도 사실상 머지않아 사라질 거야 우리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라진다라는 표현 자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에 아마 대책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 우리 방송 때는 아마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대통령 워딩을 보게 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하나 들어가고요. 네. 1세대 1주택자는 사실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성역의 느낌? 보호해야 되는 느낌이었는데 그중에서 거주를 가지고 또 나눕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주택수가 많으면 투기, 집 하나 가지면 실소유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요즘 다 똘똘한 채다 보니까 야,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거주하는 집은 오케이.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한테 주는 집은 이거 투자 투기 아닌가라고 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2년 보유, 네. 규제 지역은 2년 거주하게 되면 양도세를 비과세해 줍니다. 근데 어디까지? 집값이 12억까지. 그러면 집값이 50억 되는 아파트들은 사실상 비과세 효과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8억 원에 대한 이 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세금이 되는데 특히 이제 강남이나 고가 아파트 가지신 분들은 중요한데 이게 네. MB 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보유한 사람은 80% 깎아주자. 이거는 10년이면 우리 인정해주자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보유만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 10년 보유하면 40%, 10년 거주하면 40%에서 합하면 80%를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이것도 너무 좀 그래. 거주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주는 건 안 돼라고 해서 거주 요건을 좀 더 강화시키는 안이 나올 것 같고요. 한도도 줄일 것 같습니다. 무조건 80%가 아니라 네. 얼마까지 80% 이렇게 아마 나올 가능성 이번 대책에 아마 이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러면은 아마 고령층 중에 집 한 채를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분들 아마 언제쯤 팔아서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들 하셨을 텐데 요 계획에 굉장히 큰 변동이 생길 것 같고 네. 세금을 강화하면 그 부담이 결국은 세입자에게 전가될 거다. 네. 이런 전망도 있잖아요. 이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실제로 저는 뭐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위험을 발생하게 되면 위험의 그 리스크 관리 방법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면 위험을 감내하는 방법이 있고요.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방법이 있고 회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회피하는 방법은 투자를 안 하거나 집을 안 사는 방법이 회피하는 방법이고요. 견디는 보유하는 방법은 내가 세금 내고 버티는 방법이고 전가는 이제 세입자한테 넘기는 방법인데 앞서서 제가 힌트를 드렸죠. 내가 전세 주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렇다면 보유세가 많이 나오게 되면 전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세금 낼 돈을 더 보태서 전세 돌려주고 월세로 전환해서 내가 월세로 받겠다. 결국 이게 전가인데 이게 이제 누구 위 시장이냐. 집주인이 칼자루를 쥐고 있느냐. 세입자가 칼자루를 쥐고 있느냐인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물량이 부족하고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네. 집주인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내가 세금 부담이 이렇게 큰데 도저히 내가 어떻게든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올려야겠어라고 했을 때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카드는 집 사기도 힘들고요. 결국에는 월세를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입자한테 보다 많은 전가가 되고 월세와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세금이 무거워진다. 거래가 더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영선님은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 수형님께서는 제가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안 샀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시네요. 그리고 저는 원치 않게 진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어요. 의도하지 않은 상속으로 은평구에 여기 집값 그렇게 높은 지역 아닌데 2주택이 됐습니다. 이거 제발 좀 팔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견도 주시고. 네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러니까요. 네. 살다 보면 참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그렇죠. 살다 것들. 보면 또 본의 아니게 이주택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또 우리가 마음은 돈 많이 남았는데 내야지 해도 적당히 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내라고 하면 사실 돈 또 많이 남았는지 내야지 이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어요? 보통 원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내 문제가 되면 이제 10억이 남았는데 7억 이상 내라고 하면 또 고민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로 세금 내셔야죠. 이번에 출구가 안 보이면 다음 정류장에 비싼 돈 내고 내리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반론도 그럴 수도 주시고 있죠. 네. 다양한 의견 주시는데요. 이것도 관심들 많으실 거예요. GTX ABC 노선 중에 공사비 때문에 GTX-C 이거 어떻게 살아생전에 내가 볼 수 있나? 이랬던 분들 진짜 많거든요. 네네. 이거 착공 일정이 가시화돼요. 네. 그러니까 첫 삽을 언제 뜬다가 확정이 됐다기보다는 그렇죠. 앞으로 뭘 어떻게 한번 잘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일단은 공사비가 4조 6천억 정도 우리가 잡고 엄청나네요.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현대건설 컨소시엄인데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값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아파트 공사비 천정부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적자 보니까 못 하겠다는 거고요. 국토부는 약속한 대로 해라라는 입장인데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하철 공사 같은 이게 공공공사, 광급 공사는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컨셉 자체가
건설이나 아파트나 다른 데로 돈 많이 버니까 이건 국가를 위한 사업이니까 본전만 받고 해. 손해 안 볼 정도는 이제 돈을 주는데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건설 회사들이 야 손해 보니까 이거 못 하겠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결국에는 이제 제3의 기관한테 중재를 맡겼습니다. 국토부하고 건설사 컨소시엄이 서로 양보를 못 하겠다고 하니까 서로 안 하려고? 예, 대한상가 그 중재원에 이제 맡겼는데 네. 그 결과가 이제 3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의했대요. 야, 그러면 제 3기관에서 답을 주면 우리 무조건 따르겠다. 양쪽이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3월에 판결이 나오면 아마 2분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뭐 진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031년, 2032년 정도면 아마 네. GTX-C가 우리가 한번 타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까지 완공이 될 수가 있어요?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은. 근데 원래 계획은 2028년인가 9년이었거든요. 벌써 3년 늦어졌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하다 보면 또 1, 2년 늦어지니까 2033년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GTX-C는 저 의정부 양주에서 이제 수원, 네. 안산까지 다니는 급행철도기 때문에 저는 이런 GTX 노선들 빨리빨리 돼야 또 3기 신도시 주변 지역들 만들어지면 그러네요. 서울의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GTX-C까지 오늘 야 전국 투를 한 바퀴 쭉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두레님이 오늘도 유익한 시간 감사합니다 하셨고 범준님이 부동산계 박보검 김인만과 함께 오늘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부동산계 박보검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어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